제자였던 한국이 스승이었던 독일과 결승에서 맞붙을 겁니다. 또 다 가르쳐준 거지. 그러니까 장보고 3급은 이미 테스트를 거쳐서 실전 배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어떻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결정적인 게 있어요. 독일이 우리한테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K방산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대박 사업 규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56조 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어디냐? 바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입니다. 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나라가 뭐 했다?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예선 통과해서 지금 결승전에 올라갔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가 예선에서 광탈을 했거든요. 사실 예선에서 광탈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지금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여러분들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잠수함 세력이 좀 시원치 않았어요. 또 하나, 지금 캐나다는 북쪽으로 가면 캐나다 바로 옆에 알래스카 있고 알래스카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캐나다도 잠수함 세력을 지금 늘려서 이 영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또 하나, 캐나다의 또 다른 적은 중국이라고 캐나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해까지 충분히 작전이 가능한 그런 잠수함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뛰어들었고 드디어 예선을 통과해서 결승에 갔습니다. 근데 결승에서 우리가 누굴 만났냐? 일본은 사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광탈했어요. 예선 탈락했어요. 일본이. 근데 우리가 결승에서 만난 게 누구냐? 독일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잠수함 사업 시작하면서 우리 최대의 스승이 누구였냐? 독일이었어요. 우리가 독일제 209급 잠수함, 그다음에 214급 잠수함 이런 거 들여오면서 독일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처음에는 야, 우리가 만든 거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에서 생산한 완제품 왔었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라이선스 생산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렇게 이걸 만들었었는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우리가 라이센스 이제 면허 생산하면서 배웠는데 사실 여러분들 면허 생산하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건 잘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가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기억했어요. 눈으로 기억한 다음에 저녁 때 와서 자기들끼리 스터디하면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림 그렸고 그걸 서로 크로스 체크했었다.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독일이 절대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정보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제 장보고 3를 만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장보고 3는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래식 잠수함에서 우리하고 경쟁해야 되는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독일한테 대놓고 디스를 합니다. 야, 이 바보들아, 니네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 도대체 뭐 한 거야 니네가? 너는 지금 뭐 속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줬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서 한번 그 독일이 굉장히 힐난을 받았어요. 야, 너네 뭐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결승에서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제자였던 한국이 스승이었던 독일과 결승에서 맞붙을 겁니다. 괜히 이게 드라마로서도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드라마로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에요. 일단 6,475km를 항해해서 작전 지역에 도착한 이후에
부상, 즉 물 위에 떠오르지 않고 수중에서 3주간 작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6,475km 범위까지 작전하려면 이게 6,475km 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갔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가만히만 있나? 가서 또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곱하기 2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6,475km를 가서 작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15,000km를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보고 3급은요, 현재 13,000km 수준이거든요. 약간 부족하지만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잠수함이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약간만 늘리면 돼요. 배터리 용량도 조금만 크게 하면 되고. 그래서 별 큰 문제 없이 캐나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주간 작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물속에서 3주간, 떠오르지 않고 3주간 작전하려면 반드시 AIP 추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AIP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기가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재래식 잠수함은 여러분들 뭘 썼느냐.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썼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디젤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젤 엔진을 돌려서 이걸로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에 물속에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디젤 엔진을 쓰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들이 뭘 갖고 있냐면 스노클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스노클. 쉽게 말해서 대롱 같은 걸 물 밖으로 딱 해서 여기서 산소를 이렇게 흡입을 한 다음에 그 산소로 디젤을 막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잠수함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잠수함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서 스노클 하나만 물 밖으로 딱 해도 이게 잡아내요. 이걸 잡아낸다고, 비행기가 레이더 켜가지고. 그래서 이 스노클 작업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근데 스노클 작업을 안 하고 배터리 충전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며칠 못 버텨요. 그런데 이 AIP 시스템, 공기 부료 추진 시스템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원자력 잠수함 같이 완전히 극복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2주 이상은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AIP 시스템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복잡하고 굉장히 비싸고 소음도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극복하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AIP 시스템하고 뭐가 같이 중요하냐면 이 배터리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배터리 하면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은 리튬 배터리 강국입니다. 리튬 배터리에서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배터리 부분에서 굉장한 강자예요. 그래서 기존의 납축 전지보다는 이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이런 배터리를 만들었고 리튬을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었고 이걸 AIP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캐나다가 요구 작전 성능이 3주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장보고에서 이미 요걸 해가지고 해봤다고. 3주를 우리가 물속에서 작전을 했어요. 이미 3주를 이미 작전을 했고 3주 작전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직 배터리 용량이 꽤 남아 있었다. 카더라일 수도 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4주 이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땐 이미 캐나다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미 우리는 이 AIP 시스템, 즉 수중 작전 가능 일수를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주 이상 작전을 수중에서 하지만 갔다 오는 거 다 하면은 7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수함이 물속에서 7주간 작전을 하는데 7주간 작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료도 중요하지만 식량 탑재, 그 다음에 거주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캐나다 요구한 게 뭐냐면 일단은 2주간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냉동식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분하게 승조원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와 냉동고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잠수함이 굉장히 폐쇄 공간이잖아요. 좁고 폐쇄 공간이에요.
이런 데 있으려면 여러분들 승조원의 훈련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 해군을 막론하고 전 세계 해군에서 가장 엘리트는 잠수함 승조원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어마어마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차 대전 때 유명한 잠수함 있었죠. 독일군의 유보트. 이 독일군 유보트는요. 이 유보트 잠수함 승조원들은 굉장히 고생하지만 이 유보트 승조원들한테는 특혜가 있었어요. 뭐냐? 독일 육군 장군들도 마시기 힘든 커피가 무제한 제공됐습니다. 얘네들한테. 또 하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잠수함 승조원들은 여러분들 일본 저기 뭐야 2차 대전 막바지에 얘네들 뭐 먹을 거 없고 그래서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잠수함 승조원들만큼은 배 터지게 쌀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 거로서 이 잠수함 승조원들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두 끼만 굶어도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사실 나 일 못해 이러잖아요. 잠수함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뭐예요? 잠수함 내부 공간이 굉장히 커야겠죠. 그런데 우리 장보고서는 뭐가 있죠? 우리 장보고서는 어떤 잠수함입니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쉽게 말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미사일을 6발, 뭐 8발까지 넣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얘를 드러내고 이 공간에다 뭐야? 승조원 거주성과 뭐 여러 가지 그 냉동고, 냉장고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타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굉장히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승조원이 비교적 쾌적한 상태에서 작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스페인, 독일이 이제 예선에서 우리가 같이 붙었는데 일단 스페인은 이제 설계도만 냈어요. 설계도만 내고 야, 그리고 설계도 뭐 언제 뭐 실용화할 수 있니? 그건 이제 뭐 돈을 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스페인에서 알았어. 안녕.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사실 잠수함 강국이에요.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을 좀 재래식 잠수함으로 바꾼 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프랑스는 또 나름 투자를 해서 리튬 전지에도 굉장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연료 전지 같은 것도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지상 실험만 했어요. 수중 실험을 전혀 안 했었다고요. 그래서 프랑스제 잠수함을 들여온 게 이제 네덜란드가 들여왔는데 네덜란드도 자기네가 프랑스 잠수함 들여왔으면서 새로운 연료 전지 시스템을 안 하겠다. 나 신뢰성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결국엔 탈락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하고 결승전에 갔는데 독일이 사실 무서운 애들이야. AIP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연료 전지가 꼭 필요해요. 이 연료 전지 이거를 가장 먼저 실용한 게 독일이고 그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가르쳐준 거지. 물론 다는 안 가르쳐줬어. 우리가 또 이건 했는데 우리나라 한 회사에서 연료 전지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국산, 해외산이 아니라 국산 연료 전지가 우리나라 장보고함에도 지금 다 교체될 예정이거든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하여튼 이 회사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잠수함, AIP 시스템을 있는 모든 잠수함도 이 연료 전지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잠수함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독일을 따라올 잠수함들이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승에서 누가 갔냐?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붙은 거예요. 독일 잠수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캐나다 현지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현지 분위기를 보면 독일 잠수함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좀 로비질을 좀 한 거지, 독일 애들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토 회원국 중 한국 잠수함을 운영한 국가가 없는 것은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여론전을 막 지금 항상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붙을 때 여론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나토 국가들하고 이렇게 할 때. 캐나다도 나토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도 좀 풍겨요, 얘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 애들이라고 전부 다 뭐 합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막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결정적일 때 자기 본성이 나오잖아요. 난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는 거 없고. 그래서 독일이 제네식 잠수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자 독일이 최근에 개발한 잠수함이 212CD라는, 그러니까 212CD급이라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만들고 있어요. 아직 만들고 있고 첫 번째 잠수함이 2027년에 나와요. 2027년에 나와서 2029년에 독일한테 이제 독일 해군안에 인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212CD급을 조금 키워서 우리 장보고만큼 조금 키워가지고 이제 캐나다한테 제안한 게 212CD 2급이에요. 2급인데 근데 이 독일제 잠수함이 굉장히 혁신적인 걸 많이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이 잠수함의 외형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까지 잠수함 어떻습니까? 고래형이라고 해서 아주 매끈하게 유선형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이렇게 수중에 저항도 덜 받고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매끈한 건데 독일 잠수함 신형 보면요, 212CD급 보면요, 여러분 어떻냐면 군데군데 각이 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각이 져 있어요. 왜냐? 처음 여러분들 스텔스 전투기 F117이라고, 이거 뭐 전투기는 아니고 공격기였지만 F117이라고 나왔을 때 F117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나르는 다리미였어요. 왜? 다리미같이 생겨서 막 각져 있었거든. 근데 얘가 걸프전에서 실전 투입됐을 때 얘를 못 잡았다고. 그때 왜 이렇게 각져 있었어요? 얘가 레이더 난반사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각져 있었다고. 그때 사실 이 F117이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컴퓨터 캐드캠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선해서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막 각져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서 깊숙이 침투해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잖아. 이게 사실 공기나 바닷속이나 유체역학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바닷속에서는 그럼 잠수함을 뭘로 잡아요? 음파로 잡잖아요. 전파가 아니라 음파로 잡잖아요. 공중에선 전파로 잡지만 바닷속에선 뭘로 잡아요? 음파로 잡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생각한 거죠. 음파도 각진 형식, 여러 가지 스텔스 그 외형을 적용을 해서 음파를 어떻게 난반사시킨다. 그래서 적을 속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간 게 바로 독일의 212CD급입니다. 또 하나, 이 독일의 212CD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유럽엔 여러분들 발트해나 뭐 이런데 수심이 좀 얕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감응 기뢰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저에 기뢰 같은 게 딱 가라앉아 있다가 위에 잠수함이 지나가면 이 잠수함이 쇳덩어리잖아. 그럼 뭐예요? 자기장 반응이 있거든. 그럼 갑자기 여기서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자기장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기뢰가 굉장히 유럽에서는 흔하거든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제 잠수함은 전체를 스탱으로 만들어요. 스탱으로. 굉장한 애들이야. 무서운 애들입니다. 다만 스탱은 뭐예요? 일반 강철에 비해서 항복 강도가 낮죠. 그래서 조금 자망 심도는 우리한테 떨어져요.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안정된 설계의 전통적인 잠수함의 성능을 극대화시킨 걸 지금 캐나다한테 제안한 거고, 독일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하지만 미래의 잠수함이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혁신적인 잠수함을 지금 캐나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은 여러분들 항상 뭘 수반하죠?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혁신이 완성되려면 여러 번의 뭐예요? 수정 오류가 필요해요.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트라이얼 앤 에러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독일제 잠수함은 2027년에나 나오기 때문에 아직 수중에서의 아무런 능력이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형이 기존의 전통적인 잠수함과 다르잖아요. 막 각져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얘를 통제하는 게, 즉
이게 선체가 기존의 잠수함보다 훨씬 더 유체역학적인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전체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돼야 돼요. 이게 컴퓨터로 제어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바닷속은 어때요?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조류 변화가 굉장히 심한 바다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온도도 다르고 조류도 다르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수중 환경에서 과연 이러한 유체역학적으로 불리한 선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아직 실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F117은 이 조종 불안성 때문에 음속 돌파도 못해요. 이게 아음속 공격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212CD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속도면서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뭐냐, 일단 선체가 뭡니까? 스탱이잖아. 스테인리스잖아. 얘가 스테인리스 때문에 이게 자망 심도가 우리 장보고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100m 정도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잠수함이라는 건 내가 뭐 심도가 300m밖에 안 내려가니까 난 300m 밑으로 죽어도 안 내려갈 거야. 실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심지어 적 구축함이나 적 소나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잠수함이 가장 많이 하는 법을 뭔지 아세요? 해저 바닥에 탁 착져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몇 시간이고 견뎌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더군다나 캐나다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북극해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까지도 지금 작전 범위를 두고 있는데, 수심이 낮은 곳만 있을까요? 아니요. 깊은 곳도 굉장히 많을걸요. 그래서 아직 중요한 건 뭐냐? 결론적으로 독일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지금 위험 요소, 불안 요소는 검증이 된 게 없다. 실물이 나와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실물이 나와서 검증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이란 조직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은 검증된 걸 가장 중요하게. 특히 잠수함 같은 거. 왜? 누군가 운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어떤 불안 요소랄까 이런 걸 제거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선호하지, 혁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나와서 야, 혁신이긴 한데 야, 저거 탔다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감을 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 잠수함은 일단은 굉장히 엄청난 강도의 강철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이 자망 심도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m 이상은 더 내려갈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장보고급은 뭡니까? 장보고 3급은 이미 우리 해군이 운용 중에 있죠. 이미 테스트를 거쳐서 실전 배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검증이 어떻게 끝난 거예요. 또 하나,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거에 발맞춰서 약간만 선체를 확장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란 말이죠. 이건 별로 크게 어려운 그런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물건을 원하는 캐나다 해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독일 쪽에 손을 내밀기가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자기 감흥 이건 어떡하냐? 자기 감흥 기뢰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런 자기 감흥,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도 겉은 강철인데 얘네들 그대로 당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잠수함은 뭐냐?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일반 선박도 이제 일반 전투함도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디가우징 장비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 디가우징 이런 장비를 내장하면 자기장을 상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발되고 있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장보고함에 탑재하면 굳이 스탱으로 잠수함 만들 필요 없단 말이지. 거의 이게 개발 완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된 걸 찾고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고 무엇이 가장 안전하냐 봤을 땐 저는 우리 장보고 3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독일이 우리한테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양대 거대 조선소가 있잖아. 얘네가 두 조선소가 뽑아낸다고.
캐나다는 2035년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해달라고 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한 건 뭐냐? 야, 일단 사업이 딱 되면, 사업 결정되면, 올해나 내년에 사업 딱 결정되면 우리가 2035년 이전에 한 척이 아니라 우리 4척 줄게. 4척 줄게. 그 다음에 2043년까지 매년 한 척씩 총 12척 우리가 너네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뭐예요? 듀얼 코어니까. 2개 있으니까. 딱딱딱 뽑아낼 수 있다. 독일은 뭐라 그랬을까? 2035년까지 한 척 줄 수 있어. 그 다음은? 글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시점에서 전체 잠수함을 다 도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독일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너네가 언제까지 원해? 우리 그거보다 더 빨리 해줄게. 이렇게 제안한 상태.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현재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 사업이 결국은 절충교육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까. 여러분 절충교육 아시죠? 뭔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바꿔야 되거든. 우리가 이만큼 해준 만큼 너네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게 절충교육인데 이 절충교육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거다. 성능만 우수했다고. 요즘에는 그 무기 팔고 방산 마케팅에서 이게 절충교육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지금 검증되고 우수한 매력적인 잠수함을 캐나다한테 제시하고 있지만 절충교육에서 우리가 독일보다 매력적인 제안을 캐나다한테 제시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 감안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정부도 이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캐나다한테서 어떤 절충교육으로 뭘 더 캐나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사나 방사청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손발을 잘 맞추고 있거든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절충교육도 중요합니다. 절충교육 우리가 캐나다가 섭섭하지 않게 잘 해줘야겠죠. 하지만 캐나다 해군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타고 싶겠습니까? 북극 항로를 지키는 잠수함. 캐나다는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오늘 샤를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